Dobro. History. Archive. 1987년 한 사업가가 북한 여관 첩인 아내에게서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 이런 뉴스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네, 순식간에 반공 영웅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14년이 지나서 밝혀진 진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영웅은 사실 아내를 살해한 살인범이었고, 비운의 아내는 강첩이 아니었고요. 맞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마카로니 공작과 수직임의 비극이라는 심층 보고서를 바탕으로 어떻게 평범한 살인사건이 국가가 주도한 거대한 간첩 조작극으로 변질될 수 있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국가 권력의 민낯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요.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이 어떻게 진실을 독점하고 여론을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 앞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례거든요. 보고서는 살인범 윤태식의 그 거짓 눈물 뒤에 가려진 진실, 그리고 그로 인해 한 가족이 어떻게 완전히 파괴되었는지를 정말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보죠. 이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 뭐랄까 대단한 첩보전이 아니었다는 게 참 허무해요. 그쵸. 1987년 1월 3일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그냥 부부 싸움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발적 살인이었어요. 보고서를 보니까 당시 홍콩 날씨가 섭씨 15도 정도로 꽤 쌀쌀했다고 묘사되던데 그런 아주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사업가였던 윤태식하고 아내 김옥분 씨, 그러니까 예명 수직 김 씨가 금전 문제로 아주 심하게 다툰 겁니다. 아하...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한 윤태식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거죠.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거창한 명분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갈등에 폭발한 비극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살인 직후리의 윤태식이 한 행동을 보면 이거 영웅은커녕 너무나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렇죠. 시신을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기고 어떻게든 그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완벽한 범죄자의 도주 심리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내를 살해한 윤태식은 홍콩을 탈출해서 싱가포르로 가는데 네, 그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간 곳이 어딘지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보통은 자국 대사관으로 달려가지 않나요? 당연히 그래야죠. 어떻게든 한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텐데 이 사람은 북한 대사관으로 갔다고요. 아니 대체 왜요? 바로 그 지점이 윤태식이라는 인물의 심리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가장 극단적인 탈출구를 찾은 거예요. 극단적인 탈출구요. 당시 홍콩은 영국령이라서 한국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었거든요. 잡히면 바로 한국으로 송환되는 거군요? 그렇죠. 살인범으로 한국에 끌려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남한의 사법권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게 바로 북한이었고요. 네, 처벌을 피하기 위한 아주 이기적인 계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북한 대사관에서도 뭔가 계획대로 안 풀렸나 봐요. 네, 반응이 미온적이니까 곧바로 미국 대사관으로 달려가서 말을 180도 바꾸잖아요. 사실 나는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될 뻔했다가 겨우 탈출했다고요. 네, 여기서부터 그의 거짓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 그의 신병을 싱가포르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인계하면서 이때 이 거대한 조작극의 흐름을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당시 싱가포르 주재 이장춘 대사죠. 맞습니다. 아주 노련한 외교관이었죠. 그가 윤태식을 직접 신문해 보고는 바로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보고 이 사람 거짓말 하는구나 안 거죠. 하긴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네, 납치되었다는 사람이 왜 제 발로 북한 대사관을 먼저 찾아갔는지, 아내가 간첩이라는 근거는 왜 하나도 없는지 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본국 안기부에 아주 강하게 보고했다고 하더군요. 네, 이건 단순 범죄 용의자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사람 데리고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 국제적으로 망신만 당한다고요. 현장의 노련한 외교관이 국제 망신감이라고까지 경고했는데 상식적으로는 여기서 멈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도대체 당시 안기부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바로 당시 정권이 처한 상황입니다. 1987년 초면. 네, 박종철 고문 시대 사건으로 전두환 정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던 때였어요.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 그러니까 정권의 2인자에게 윤태식의 진술이 진짜냐 가짜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에겐 그냥 쓸모 있는 이야기가 필요했을 뿐이군요. 정확합니다. 국민의 분노를 정권이 아닌 외부의 적, 즉 북한으로 돌릴 수 있는 강력한 한방. 바로 그거죠. 그들에겐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통치에 유용한 이야기가 있을 뿐이죠. 윤태식은 그들에게 완벽한 재료였던 겁니다. 결국 장세동은 이장춘 대사의 상식적인 반대를 묵살하고 북한 여관첩의 남편 납치 미수 사건이라는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려고 지시합니다. 이 비극적인 조작극의 총감독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조작극에 붙인 암호명이 마카로니라니. 참. 뭔가 부조리하죠. 그렇게 안기부는 한편의 영화 각본을 쓰기 시작합니다. 순진한 사업가 윤태식은 영웅, 미모의 아내 김옥부는 악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벽하게 뒤바뀐 시나리오였죠. 여기서 조작의 치밀함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1987년 1월 9일 한국에 도착한 윤태식은 공항에서 바로 남산 안기부 지하실로 끌려가요. 거기서 진행된 건 조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연기 지도였습니다. 연기 지도요? 정말 그런 표현을 썼군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안기부 수사관들이 한 손에는 당근, 다른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그를 길들인 거예요.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너는 아내를 죽인 살인범이다. 이대로 가면 사형이야. 라고 협박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반공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사업도 지원해주겠다고 회유한 거죠. 살인죄에 대한 공포와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유혹 사이에서. 네, 윤태식은 완벽하게 안기부의 꼭두각시가 되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다 짜졌다고 하던데요. 그럼요. 아내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간첩 활동을 의심하게 됐는지 전부 다요. 와, 심지어 기자회견에서 어느 대목에서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그 타이밍까지 연습시켰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건 단순한 회유를 넘어선 거네요. 그렇죠. 한 인간의 영혼을 개조하는 수준의 심리적 조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기부 지하실에서 연기 지도를 받고 눈물 흘리는 타이밍까지 연습해서 국민들 앞에 섰다는 거군요. 네. 무대가 김포공항 입국작이었던 셈이죠. 윤태식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아내가 간첩인 줄 꿈에도 몰랐다면 눈물을 흘렸고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신문 1면이 반공 영혼의 극적 탈출로 도배됐죠. 이제부터가 이 사건의 가장 잔인하고 비정한 부분입니다. 살인범 윤태식이 영웅 대접을 받는 동안 진짜 피해자인 김옥분 씨와 그녀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가는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에게 간첩의 가족이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끔찍한 낙인을 찍어버린 거잖아요.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보고서에 묘사된 가족들의 고통을 읽는데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24시간 감시와 사찰, 집 앞에 서 있는 검은 지푸차, 전화 도청, 이게 일상이 되었다고요? 경제적으로도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형제자매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강제로 해고당했고 당연히 죄취업도 막혔겠죠. 네, 친척과 이웃들마저 간첩 집안하고 엮이면 우리도 큰일 난다며 등을 돌렸죠. 국가가 나서서 한 가족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말살시킨 겁니다. 특히 어머님의 고통이 상상을 초월했을 것 같아요. 억울하게 죽은 내 딸이 딸을 죽인 그 살인범의 입을 통해 간첩으로 매도당하는 현실을 매일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화병을 얻으셔서 네, 딸의 누명을 벗지 못한 채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아까워요. 다른 가족분들도 3명의 여동생들 역시 심각한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는 등 한 가정이 국가폭력에 의해 뿌리째 뽑히고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너무 답답해집니다. 국가가 한 가족에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런데 그 시간,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살인범 윤태식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죠.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1990년대 IT 붐을 타고 패스트원이라는 벤처기업을 세워서 유망한 사업가로 화려하게 부활했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의 또 다른 추악한 단면, 즉 국가기관과 범죄자의 검은 커넥션을 보게 됩니다. 그의 성공 배경에 안기부, 그러니까 나중에 이름이 바뀐
국정원이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국정원은 윤태식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비호했어요. 왜요? 만약 그가 체포되기라도 하면 1987년 자신들이 저지른 간첩 조작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살인범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그의 사업을 암묵적으로 지원까지 했다니. 그 정점이 1998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국가 최고 보안 시설인 국정원 청사 안에서 윤태식이 자기 회사 기술 시연회를 열었어요. 와, 살인범이 국정원 본부에서 사업 발표를 했다고요? 네, 초현실적인 일이죠. 국정원이라는 뒷배를 믿고 그는 더욱 대담해집니다. 정계, 언론계 유력 인사들에게 자신의 회사 주식을 뇌물로 뿌리면서. 네, 이게 바로 윤태식 게이트라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로 번지게 된 겁니다. 살인범 한 명이 10년 넘게 한국 사회 권력층과 어울리며 부와 명예를 쌓을 수 있었던 거죠.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탐사 보도를 시작한 거죠. 이 보도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군요. 네, 보도의 용기를 얻은 유족들이 2001년 드디어 검찰에 윤태식을 살인 혐의로 고소합니다.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면서요? 이건 민감한 대공 사건이니 경찰은 손 떼라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중단을 압박하기까지 했죠. 마지막까지 덮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도 포기하지 않았군요. 네, 국정원의 방해를 뚫고 홍콩 경찰과의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거죠. 그게 신의 한 수였네요. 맞습니다. 14년 전인 1987년 홍콩 경찰은 이미 윤태식을 살인 용의자로 특정하고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시신 사진, 현장 감식 기록, 부검 보고서까지. 네. 심지어 당시 한국 외교부가 윤태식을 한국으로 데려가 조사하겠다며 홍콩 경찰의 송환 요청을 거부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죠. 조작의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난 순간이군요. 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쏟아지고 믿었던 국정원의 비호마저 흔들리자 윤태식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15년 만료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니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하마터면 살인범이 영원히 처벌받지 않을 뻔했습니다. 윤태식은 징역 15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4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국가의 책임을 아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씁쓸합니다. 윤태식은 처벌을 받았지만 이 모든 조작극을 기획하고 지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안타깝게도 그게 바로 이 사건이 절반의 정의로 끝났다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 같은 핵심 책임자들이요? 네, 장세동을 비롯한 당시 안기부 책임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단 한 명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 이러며 끝까지 책임을 회피했죠. 결국 꼭도각 씨는 감옥에 갔지만 그를 조종한 인형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2003년에 국정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미 망가진 한 가족의 삶을 되돌릴 수는 없었겠죠. 그럼요. 살인범이 영웅이 되고 피해자가 간첩이 되었던 14년, 암호명 마카로니는 실패한 공작이 아니라 무려 14년 동안이나 성공했던 공작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정권 유지를 위해 안보를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괴물이 되는지를 정말 똑똑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단순히 한 정보기관의 일탈이었을까요? 아니면 국가가 만든 거대한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믿어버리고 간첩 가족이라며 피해자들에게 돌을 던졌던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였을까요? 윤태식의 거짓 눈물은 닦였지만 국가폭력에 의해 한 가족이 흘린 피눈물은 여전히 우리 역사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국가라는 이름의 야만에 침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